네, 시청자 여러분, JTBC 태풍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이제 9시간 정도 뒤면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상륙할 때쯤은 강도가 강해서 중으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벌써부터 제주 등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7천여 명이 선제적으로 대피했고 열차와 비행기 등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서울 상암동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크기도 크고 속도도 느려서 오늘 하루는 어디에 계시든 태풍을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태풍 상황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또 맹소영 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일단 바로 태풍의 영향권에 든 지역들 상황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지역마다 나가 있는데 제주부터 연결해보죠. 박현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3시간 전쯤에 제주로 연결했었는데 그때보다 비바람이 많이 거세졌습니까? 어떤가요? 네, 비가 쏟아지듯 내리고 있어서 사실 지금 잘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바람 부는 소리도 강해서 옆에서 말을 하더라도 잘 들리지 않는 수준인데요. 바람 세기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순간 풍속은 초속 37m입니다. 달리던 트럭이 뒤집힐 수 있는 세기의 바람입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흰남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주는 오후 10시부터 섬 전역에 태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젠 정말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 안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전달하면서도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요. 그 정도로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주는 지금 이동편도 모두 끊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강한 비바람에 하늘길과 바다길 모두 막혔습니다. 제 등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 항만도 모두 폐쇄가 됐고요. 비행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7시 20분 김포행 비행기를 끝으로 국내 항공편 운항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승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제주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근데 숙소는 알아봤는데 아직 예약은 안 했어요. 네, 제주도는 내일 오후가 지나서야 이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하다고 보고 체류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현주 기자가 가만히 서 있는데도 비로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주는 벌써부터 피해 소식이 접수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이 흔들리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16건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워낙 강하게 몰아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추기가 어렵습니다. 태풍이 바싹 다가온 만큼 오늘 이 새벽 순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도 안전하게 취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태풍이 곧 상륙할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영 강구안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지성 기자. 그것도 몇 시간 전보다는 비바람이 거세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통영 강구안은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엔 한때 초속 2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뽑히고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태풍 중심과는 약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오전 9시쯤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는 태풍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태풍 상륙까지 정말 9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태풍은 이곳 통영과 사천 일대 어딘가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영향 반경 약 3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하는 순간 이 한반도 너비보다 태풍의 영향 반경이 넓기 때문에 전 지역이 영향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상륙 지점뿐만 아니라 남해안과 내륙 지역 모두 태풍 대비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어디가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곳인가요? 네, 목포와 포항 등 일부 지역은 이 내일 태풍 상륙 시점과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 시기가 겹칩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포항에선 도시가 물에 잠겨 인명 피해가 났고 또 포스코 공장 용광로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너울성 파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해안가나 방파제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통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론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예고된 강원 영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600mm 넘는 큰 비가 온다는데 강릉에 저희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그곳 역시 4시간 전쯤에도 연결을 했었는데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밤이 깊어질수록 강해지던 빗줄기가 지금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이미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또 중계를 하면서 우산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제 옷은 이렇게 흠뻑 젖었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어제 오전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에 해안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지금은 모두 호우경보로 강화돼 있습니다. 비의 양이 많아지면서 하천도 빠른 속도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릉 남대천변에 있는 공영 주차장 입구인데요. 이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모두 안전지대로 옮겨졌고 통제선을 쳐서 차량 출입을 막아놨습니다. 네, 근데 강원 지역에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강원 지역은 태풍의 이동 진로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이 산맥과 구름대가 부딪히면서 더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200에서 400mm, 많은 곳은 강수량이 600mm를 넘을 수 있고요. 시간당 100mm 이상 극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달 전 폭우 때부터 집안이 많은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이 산사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만 침수나 산사태 우려로 10세대 주민 17명이 대피했고요.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 64개 시군구에서 7,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네, 강원 영동은 특히 오늘 오전 시간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몇 시간씩 지속됩니다. 또 비도 문제지만 순간 최대 초속 35m 강한 바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상황들 기자들 연결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맹소연 대표님, 네. 지금 태풍 이 시각 현재 위치부터 함께 짚어보죠. 기상청에서 올라온 실시간 태풍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지금 11시 반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보면 태풍 카누는 서귀포 동남 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km의 속도, 10시까지만 해도 한 19 정도까지는 올라갔는데 네. 약간 속도를 좀 늦추고 좀 빠르니까 완전히 늦추고 빠르게 이동하는 건 아니라 그냥 한 15km 속도 안팎으로 좀 느리게 이동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통영 부근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을 때는 충청도 부근을 지날 거고요. 그리고 밤 9시가 돼서는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새벽쯤, 내일 자정쯤 이 돼서는 경기 북부 지역까지 이제 상륙을 하면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후로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원래 계속 쭉 강도 강해 상태로 온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었는데 도착할 때쯤, 상륙할 때쯤은 강도가 강해서 중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기상청이 예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보통 이 태풍의 강도를 결정을 짓는 것은 중심에서의 바람의 최대 풍속이 어느 정도 부느냐인데요. 강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부터 43까지의 바람이 부를 때였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중심에서의 부는 바람이 한 35에서 37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 강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33m 이전 단계까지 떨어지는 거죠. 25에서 한 33m 정도 사이, 32m 정도 사이에서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중간 강도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태풍이 발달하는 것은 바다에서 얼마나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발달 강도의 연료 역할을 하는 그런 수증기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느냐인 건데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바닷물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스스로 좀 강도를 좀 낮추는
늦추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육상에 상륙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지면 마찰이 심해집니다. 산이라든지 어떤 지형을 만나거나 건물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상하부터 높게는 그 태풍벽의 한 높은 곳은 강하게 발달한 견고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상층 20km 부근까지 견고한 조직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면 마찰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상하 간의 그런 구조가 틀어지기 때문에 태풍이 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태풍이 관통해서 올 거다,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랬지만 막상 이제 상륙하고 나면 뭐 방향을 틀어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강도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태풍도 그럴까요? 일단은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바다에서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를 받느냐의 문제인 거고,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좌우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의 네. 문제인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 태풍이 북상을 하거나 뭐 동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서쪽으로 트는 것은 더 태풍을 지배하는 큰 바람의 방향인 건데, 거의 지금 중위도권에서는 덥고 습한 날씨를 가져다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그런 방향의 기류를 따라서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북태평양 거의 먼 동쪽 지역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이제 CG 화면에 네. 보이는 것처럼 위치해 있는데요. 저 빨간색 가장자리가 점점 이제 우리나라 부근 쪽으로 밀려오면서 지금 태풍이 직진해서 북진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진입을 했을 때 약간 서쪽으로 방향을 네. 트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서진하는 그런 방향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약간 좀 서쪽으로 치우치는 거고요. 속도가 느린 것은 저 위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층 제트, 보통 이 중상층 이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이 세게 불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접근을 했을 때도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많게는 시속 80km까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한 30에서 40 정도 나야 되는데, 워낙 제트 기류가 북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중위도권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태풍이 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저런 원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반도 그 정중앙을 수직으로 해서 올라올 거다. 이 경로 자체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이 없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일본 남쪽 해상에 있었을 때는 이제 이제 나라들마다 예측하는 그 모델이 약간의 그런 오차의 범위의 거리가 좀 컸는데요. 지금은 거의 유사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6시간 단위로 기상청에서 태풍특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진로의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로대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안 겪어본 태풍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이 한반도 주변을 관통하는 경우들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북을 동서로 쪼개듯이 이렇게 북진하면서 수직 관통하는 경우는 정말 이번 태풍이 처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사선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또 우리나라 부근에서 전체적인 바람을 지배하는 편서풍의 바람을 타고선 보통은 사선으로 우리나라를 관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초여름쯤에 진입을 하게 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서해상에서 직진하는 경로는 흔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상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이번 태풍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의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전남 지역에서 경북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전남 지역에 상륙했지만 강원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든지 하는 그런 어떤 사선의 형태로 빠져나간 사례들이 네, 그래서 있습니다. 수직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 위험 정도가 또 가늠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어떤가요? 그 위험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이 중심이 우리나라 정중앙을 관통하기 네. 때문인 건데요. 지금 태풍의 폭풍 반경이라고 해서 초속 25m의 강풍 반경이라고 하면은 거의 간판도 떨어지고 웬만한 가벼운 물체들은 날아다닐 수 있을 네. 정도의 강한 강도의 그런 범위가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태풍은 아직까지는 제주도 남동쪽 해상에서 한 200km 떨어진 거리에서 북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강풍 반경이라고 해서 초속 15m, 사람, 성인, 건장한 성인도 바람을 마주하고 걸어가기 힘들 예. 정도의 바람의 반경이 지금 50km 이상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미 태풍하고의 이 반경 300km 앞쪽에서는 비와 강한 바람에 태풍의 영향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기상청 예보로 강에서 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게 안심할 정도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강에서 중으로 내려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좀 괜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태풍의 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강한 강도가 지금 북상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예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사람들이 이 태풍이라는 것을 조금 잊어버리고 약하다, 중간급이다, 강한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상청은 2019년에 약하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없앴습니다. 약한 태풍은 없죠. 그렇죠. 약한 태풍이라고 하면은 태풍이라는 부분보다는 약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위험성을 낮춰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간급의 태풍이다 하더라도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바람이 초속 25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술한 간판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네. 가벼운 물체들을 날아다니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중심에서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한 강도를 나타내는 것은 중심에서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뭐 약한 태풍, 중간급 태풍, 강한 태풍 혹은 매우 강한 태풍, 초강력 태풍으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한 40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지점이 사실 가장 강하게 바람이 부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제주도 부근에서도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 중심이 위치해 있지만 지금 전남과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거의 충청 남부 지역 일부 지역까지도 태풍 주의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태풍의 위치는 중심이 위치해 있는 위치이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시점은 태풍이 중심에 다가오는 위치보다는 반나절에서 길게는 한나절 정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에 통영 쪽에 상륙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미 남부지방 대부분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대비해야죠.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모두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오전에 내륙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시간별로 어느 지역으로 움직일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 앞서 계속 보여드리는 태풍의 이동 진로를 보면은 통영 지역으로 상륙한 다음에 충청도로 거쳐서 경기 동부 지역 쪽으로 관통하면서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태풍의 70% 확률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의 위치가 네. 저 빨간색 부분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동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초속 15m의 바람의 반경, 보통 태풍의 크기를 규정짓는 지금 태풍의 크기라고 하면은 기상청에서는 이제는 2020년 이후부터는 중형급의 크기의 태풍이다라고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이동인데 우리가 선풍기 바람처럼 평균적으로 이 바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해라든지 예보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바람의 반경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쪽에서 동쪽까지의 거리 자체가 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일반적으로 태풍이 소형 크기의 태풍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한 지역을 다 덮고도 남을 네. 정도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이 태풍보다도 더 큰 사이즈의 바람의 영향권에서 이 태풍의 진로가 이동을 하면서 전 지역이 강한 바람의 영향권에 든다라는 것을 토대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경로로 또 이런 크기의 태풍이 오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청자분들이 특별히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강나영 기자 리포트로 준비했는데 리포트 보시고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중심부는 동서간 폭이 130km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태풍의 눈은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해 서서히 북진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을 훑게 됩니다. 보통 태풍의 눈에선 비가 그치고 바람도 잦아들지만 방심해선 안 됩니다. 이미 태풍 주변에 나선형 비구름대가 강하게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정리하거나 또는 이 외부로 나가셨을 때 다시 태풍의 눈에서 남쪽에 있는 비구름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태풍 카눈은 느릿느릿 오면서 바람은 세고 비는 많이 뿌립니다. 전남과 경남은 오늘 밤부터, 충남과 전북, 경북은 내일 새벽부터, 충북과 수도권은 내일 아침부터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는 오늘과 내일 사이 많게는 최대 600mm의 비가, 영남엔 최대 300mm, 수도권엔 모레까지 최대 200mm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폭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일단 이번 태풍으로 비가 오면 낮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태풍이 품은 뜨거운 열기는 식지 못해 밤에는 전국적으로 열대 현상이 이어집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맹도표님, 지금 리포트 같이 보셨는데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지역이 실제로 많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땅덩이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태풍의 눈에 포함되는 지역은 분명히 넓은 구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태풍의 구조 자체가 꽃들도 어떤 꽃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생겼지만 이제 비유를 한다면 장미꽃의 형태가 좀 태풍의 구조로 이해하기 좀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 꽃잎의 꽃의 중심 주변에 꽃잎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구름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주변에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 꽃의 중심부는 막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태풍 중심에 위치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맑은 날씨에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다 보니까 태풍의 경각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태풍의 중심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태풍이 다가올 때 전면부에서 형성되는 그런 비구름, 앞서 리포터에서 말했지만 이 비구름들이 지속적으로 내리기보다는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태풍이 느린 데다가 이 우리나라 지형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는 특히 70에서 80% 정도가 산지입니다. 네. 비구름이 산을 만났을 경우에는 산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공기의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강원 영동 지역이라든지 경남 지역에 600에서 400mm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특히 이 지역에 네. 예보가 되어 있는 이유도 결국에 산을 등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이 비구름들이 지나는 과정에서 산을 넘을 때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더 많은 비구름들이 발달한다는 그런 특징인데 일단 속도가 느리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좀 지역적인 편차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보인다라는 부분 안에서 이번 태풍이 지나갈 때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환 교수님, 방금 맹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산을 넘어오면서 사실 이번에 산사태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역들이 또다시 태풍을 맞게 됐을 때 아무래도 약해질 대로 땅이 약해진 상태일 텐데 괜찮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장마 때에 적게는 400mm, 한 800mm까지 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반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고 이미 포화된 상태, 토양에 있는 수분 함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간당 30mm 정도 이상의 비가 만약에 온다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산사태 지금 산림청에서도 예경보에서 네. 이제 주의보와 경보를 지금 발령하고 있는데 과거에 산사태 이력이 있었던 곳이나 또 지금 이미 많이 특히 경북의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을 상당히 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주변에 특히 내일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네. 모레까지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머물러 있을 경우 보통 한 24시간에서 한 30시간까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맹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폭이 한 300km 네. 정도 되니까 폭풍의 지금 반경이 지금 350km라고 하면 정말 더 넓죠. 맞춤형으로 거의 우리나라에 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시간당 한 30mm 이상의 비가 오는 산지, 특히 그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데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최근에 개발을 한 지역, 네. 산지에 도로를 놨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택단지를 개발했다든지 펜션을 지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피를 미리미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10개 시도에서 7천여 명이 선제적으로 대피했다 하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산사태 같은 것들은 그래도 막아야 할 텐데 좀 교수님 보시기에는 대비가 잘 돼 있나요? 지금 산사태 위험지구로 돼 있는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피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위험지구가 아닌 지구에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개발된 이력이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지금 각 시군에서 재해영향 평가를 통해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 특히 도심지에서의 축대, 또 절개지, 공사장 주변에 이제 성토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노약자 혼자 계시는 시골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뭐 자녀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약자분들께
안내를 좀 드려서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될지 또 마을 회관에 어느 쪽으로 가야 네.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피해가 없길 바라는데요. 네, 거센 바람도 걱정이잖아요. 지금 그 위력이 원래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뭐 기차를 탈선시킬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예보로는 그 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초속 한 30m 정도에서 35m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초속 30m 정도 되면은 시속으로 따지면 한 110km 정도 되거든요. 예. 110km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스포츠카를 타고 그 무게차, 뚜껑이 없는 무게차를 110km 달리는 그 바람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30m 초속의 정도면 일반 분들은 보통 어떤 뭐 기둥이라든지 벽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고 특히 노약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자동차 속도가 일정 부분 속도가 나면서 시속 110km 바람을 맞게 되면 서로의 원심력이라든지 또 방향성이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뒤집어질 가능성, 즉 전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코레일에서도 지금 전복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도 했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정도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강한 태풍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태풍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초속 10m, 뭐 초속 30m의 바람을 직접 맞고 왔는데요. 여도현 기자 리포트 보시고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풍 카누는 최대 풍속이 초속 30m가 넘고 강한 비도 동반합니다. 제가 키가 166cm에 몸무게가 50kg이 넘는데요. 이 실제 수준의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초속 10m의 바람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우산이 뒤집힙니다. 초속 10m의 바람에도 우산이 뒤집히고 또 비까지 내려서 앞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강도 약의 소형 태풍급인 초속 20m 바람이 불자 우산을 들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강도 중형 태풍급인 초속 25m부터 바람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현재 강도 강의 대형 태풍인 카눈과 같은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은 어떨까? 네, 지금 부는 바람이 이 카눈과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바람입니다. 지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는 굉음처럼 들립니다.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고개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올 때는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나무가 뭐 부러져서 날아올 수도 있고요. 뭐 간판이 또 덮칠 수도 있고 안전한 그런 좀 건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첫 번째고요. 날아갈 수 있는 간판이나 불안한 부착물은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빗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로와 하수구도 정비해야 합니다. 실내에선 창문이 깨지지 않게 창문 틈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틈을 메꾸고 태풍이 지나간 뒤 침수가 발생한 곳은 감전사고나 가스 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교수님, 이 초속 30m라는 게 굉장히 세네요. 그렇습니다. 초속 30m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속으로 따지면 한 100km가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외부에 출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아마 오늘 경남 남해안 이쪽 부분은 네. 대부분 그 학교들이 휴교를 통해서 원격 예.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노약자분들은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요. 또 혹시 나가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하셔서 살피셔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전신주 같은 게 혹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은 또 이제 감전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변을 잘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출근하실 때 속도를 평소보다도 한 20% 이상은 좀 감속을 통해서 그 운전하실 태풍이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좀 배려를 하셔야 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출근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런 바람이라면은 뭐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 정도의 바람이면 그 높은 크레인 같은 그 공사장에 있는 크레인이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죠. 네, 벌써 광주에서는 십자가가 무너지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철거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도 태풍 오면 간판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이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간판이 떨어질 정도면은 지금 30m, 초속 30m보다 또 훨씬 더 낮은 정도의 풍속에서도 네.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자동차가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정도의 풍속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력이 센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부산처럼 이 대도심에 있는 그 높은 빌딩들 같은 경우는 빌딩풍이 또 추가가 예. 돼서 이 빌딩풍 사이에 있는 그 기압골이 작은 기압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풍속보다 한 20% 정도 증가가 돼서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그 유리창 파편으로 사망 사고가 이런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아무래도 그 경로 때문에 전례가 없다 보니까 과거 어떤 태풍과 비슷한가 찾아봤더니 뭐 루사랑 비슷하다 이렇게 많이들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도훈 기자가 당시 피해 영상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거 보시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카눈의 이동 경로와 속도는 지난 2002년 8월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태풍 루사와 비슷합니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는 루사는 사람이 뛰는 속도인 시속 15km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람은 강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39.7m로 강릉에만 하루에 800mm 넘는 물폭탄을 뿌렸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하루에 가장 많이 내린 비였습니다. 태풍 루사로 입은 인명피해는 당시 집계로 사망자 213명, 실종자 33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5조 1,400억 원이었습니다. 풍속이 가장 셌던 건 루사가 지나간 지 1년 만인 2003년 9월 덮친 매미였습니다. 초속 60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으로 대형 크레인이 휘어버리고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가는 등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낸 건 1959년 태풍 사라였습니다. 849명이 숨지고 2,53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지나간 흰남노도 역대급 태풍에 꼽힙니다. 당시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40년 만에 용광로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교수님 루사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 20여 년 전인데, 2002년이었죠. 예, 22여 년 전인데 그때처럼 피해가 클까요? 비슷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 가지 형태나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이동 속도죠.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다 이렇게 네. 보고요. 대부분 이제 태풍이 오른쪽의 반경이 위험 반경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쪽은 풍속도 더 원심력에 의해서 더 강해지고 또 강한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에너지가 잘 죽지 않고 계속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맨 처음에 27일 날 태풍이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큰 에너지가 오다가 중간에 약간 에너지가 좀 떨어져서 죽기도 네. 했었는데요. 뭐 준비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저 상황을 보시면요. 7월 27일에 발생한 부분들이 괌 서쪽 550km에서 시작을 해서 초속 한 13m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7월 30일, 8월 1일까지 저 파란색 부분이 이제 그 에너지가 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한 4일 정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 접근할 때 8월 7일까지는 그 차가운 수역을 지나면서 태풍의 에너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나라도 접근하면서 보면 빨간색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즉 우리 남해안 쪽에 있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8월 7일에서 생긴 그 에너지가 더 죽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와서 에너지가 다시 조금 죽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제 루사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246명이라고 하는 사상자가 생겼고 약 예. 5조가 넘는 그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와 같은 그 당시에 강릉에 하루에 870mm의 비가 왔거든요. 하루에 870mm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되는데 하루에 1년치에 올 게 반 정도 이상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가 왔죠. 그때도 역시 태풍의 진행 속도가 지금과 같이 20km, 초속 20m 이하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전 오전까지만 해도 초속 15m 정도 되어 있었는데 여기 제가 카눈이, 이제 예. 카눈이 지금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19m, 조금 이제 속도는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있는 그 고기압 세력이 좀 빨아들여서 속도를 좀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이에 묶여서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굉장히 정체돼 있는 그런 형태로 네.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최대한 30시간까지 북한까지 완전히 넘는데 30시간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국 곳곳에 CCTV 연결해 지금 이 시각 상황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CCTV 띄워주시죠. 네, 지금 통영 모습입니다.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바닥 아래에 빗물이 좀 고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이곳은 거제 상황입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CCTV 카메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비바람이 좀 거세게 몰아치면서 아예 이 카메라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산 상황은 아무래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 볼까요? 네,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 서귀포시 상황인데 사실 1시간 전쯤에 이 CCTV를 똑같이 봤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이 빗줄기도 거세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제주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울산 태화강변 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빗줄기가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고여 있는 모습은 지금 어두워서 그런지 다른 곳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 양양입니다. 지금 바다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특히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방금 전에 보여드린 제주로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박 기자, 점점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강한 빗줄기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만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들 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저 뒤로는 이렇게 밧줄을 묶어놨는데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태풍이 한반도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인데요. 순간 풍속은 초속 37m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량이 뒤집힐 수 있는 세기의 바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현주 기자 모습 보니까 정말 바람과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가까이 왔는지도 전해주시죠. 태풍 카눈은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 뒤인 새벽 3시쯤에 이곳 제주와 가장 가까워집니다. 이 성산 동쪽 약 130km 바다를 통과한 다음에 오늘 오전 6시에 남해안으로 향합니다. 제주도 경우에는 지금 이 태풍이 훑고 지나가는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섬 전역은 바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제주 지역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주도는 비상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로 올렸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 상황입니다. 오늘 10시 기점으로 섬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도 태풍경보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한라산에만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상황 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제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부산 가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화면으로 봐도 확연히 비바람이 거세진 게 보이네요. 네, 뉴스룸 때 전해드렸던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자람뿐만 아니라 저희 취재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 시꺼먼 파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새벽 2시 곧 만조 바닷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태풍 상륙 지점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이곳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소희 기자가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산 쪽도 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송도해수욕장 지난해 9월 6일 태풍 흰남노로 일대 7만 8천여 제곱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하는 벽을 넘어서 물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부산 서구청은 송도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해수욕장에 설치돼 있던 이런 구조물들도 철거돼서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은 오늘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밀락 수변공원은 차수벽과 차수판을 설치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의 상인들은 유리창 앞뒤로 합판을 덧대는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분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움직여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출근길 상황은 어떨까요? 네, 대중교통 상황부터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부산 1호선에서 4호선 지상 구간 운영이 첫 차부터 모두 중단됩니다. 부산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수영강 산책도 같은 하천변도 모두 통제되고요.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 경우 바다를 지나가는 광안대교 같은 대교도 통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상황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충현 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네, 혹시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태풍 대처 상황 보고서 오늘 오후 11시 기준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시 대피 인원은 어제 오후 6시 때보다 늘었는데요. 경북, 경남, 전남과 부산, 강원, 세종, 충북, 전북, 제주 등 시도 10곳에서 시군구 64곳에서 5,407세대, 7,383분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선제적 대피를 마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일시 대피 인원은 피해를 입어서 대피하신 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시킨 내용입니다.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발령한 만큼 경사면 산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주말까지도 불필요한 산행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출근 시간대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라 관련해서 아예 운행을 중지하는 열차도 있던데요. 네. 내일 오전 첫 차부터 고속 열차는 118차례, 그리고 일반 열차는 247차례 운행이 중지됩니다. 특히 태풍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의 지역은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는데 부산 지하철 1, 4호선 지상 구간의 운행이 첫 차부터 오전 11시까지 중지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김해 경전철은 첫 차부터 낮 12시까지 운행이 전면 중지되고요. 가급적이면 이 시간대 이후로 이동 일정을 계획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오늘 태풍 상황으로 응급 상황이 생겨서 신고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응급 상황 시에 당황하게 되면 대부분 119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시는데요. 휴대전화로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앱 119 신고를 다운받아서 신고하시거나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으로도 응급 상황 때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응급과 비응급 상황을 구분해서 신고하시는 건데요. 응급은 119, 비응급 상황은 정부 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두 분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맹소연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현재까지 피해가 이렇게 접수됐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이게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지금 계속 시간이 갈수록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람이 산을 만나는 강원 영동 지역, 지금 내륙 지역은 아니지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지금 해상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서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 이 배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충분히 침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점점 접근을 하면서 더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될 텐데요. 일단 중점적으로 이 비구름이 좀 지역별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시간을 좀 살펴보시면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10일 밤까지, 그러니까 내일 밤까지죠. 그리고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내일 오전까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남해안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전면부에서 보통 많은 양의 비가 좀 폭넓게 좀 발달이 되고 뒷부분에는 좀 비는 상대적으로 좀 일찍 끝나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와 전남과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이 가장 좀 피크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내일 오전 9시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충청권과 오늘이죠. 그렇죠. 네, 저희가 새벽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충청권과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새벽부터 오후 사이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텐데요. 많게는 강원 영동 지역에 6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거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과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게는 200mm의 강수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오늘 오후까지, 그러니까 비는 먼저 그치지만 오늘 오후까지는 강한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 거고요. 전남권과 경남권도 오늘 밤까지 강한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권 남부, 전북, 경북권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도 강한 바람이 남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풍이 가장 늦게 지나는 이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금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은 금요일 오전까지도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앞서 그 기자분께서 그 체험을 했던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는지 체험하는 것을 했는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바람처럼 일정한 바람이 평균 바람이 계속 불진 않습니다. 강하고 약하기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험했던 바람보다도 순간적으로 강하게 돌풍의 형태로 부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40km의 초속 30-40km의 바람이라고 하면은 시속으로 따지면은 150km 안팎까지도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 같은 경우는 갑자기 뿌리채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강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돌입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방송을 비롯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발표되는 기상 정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청이 지난 10시부터 밤 10시부터 기상청 그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상황들을 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실시간의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구가 많은 수도권. 이제 몇 시간 뒤부터 또 아침 출근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도권은 오늘 아침 어떨까요? 상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상륙하는 남해안을 상륙하는 통영의 시점은 오전 9시이기는 하지만 이미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풍의 중심보다 한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 일찍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태풍특보 지금 아직까지는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남부 지역, 특히 경상북도나 전라북도는 한 단계 좀 강화된 태풍 경보급까지는 아니고요. 태풍주의보급, 지금 이제 CG로 보여드리겠지만 좀 더 빨간색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은 태풍특보 중에서도 강도가 한 단계 강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전북과 경북 지역 그리고 충청도 남부 지역은 좀 사선으로 좀 B급으로 쳐진 붉은 지역의 태풍주의보인데요. 이제 앞으로 한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안에 저들 지역도 좀 더 붉은색으로 태풍 경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중에는 지금 허옇게 표시되어 있는 호우특보나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지 않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태풍특보가 확대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비와 바람 모두 다 특보급 이상의 그 기준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비와 바람에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예린 기자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위험 지역에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비가 넘칠 수도 있는 계곡, 하천, 해안가는 물론이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맨홀이나 전선이 많은 도로는 지나지 말고 논둑을 보러 가는 것도 삼가셔야겠습니다. 출입문과 창문은 단단히 잠궈야 합니다. 창틈에 박스를 끼우거나 이렇게 테이프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야 합니다. 바람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지붕이나 간판은 미리 결박해놔야겠죠.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공간 입구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을 설치해둬야 합니다. 태풍이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다면요, 수도와 가스, 전기도 잠시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외부에 있을 땐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엔 가지 말고 운전 중이라면 평소보다 멈추기가 어려우니 갑자기 가속하거나 제동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태풍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비상시 어디로 대피하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니 설정을 꼭 켜놓으셨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인명 구조가 필요할 땐 119, 배수 지원 같은 민원은 110으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태풍 국민 행동 요령 함께 봤는데요. 장 교수님, 예.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태풍이지만 잘 대비한다면, 철저히 대비한다면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적응을 해가면서 이것을 재난을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시설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은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 혼자만 그동안에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보다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네. 나한테 닥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재난방송을 잘 듣고 문자도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대로 어떻게 피신을 하고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모의 훈련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좀 안전한 태풍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JTBC도 시청자 여러분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태풍 소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인 6시부터 하루 종일 특보가 이어지니 보시면서 태풍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